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퀸은 전설적인 밴드입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두 말이 필요 없는 전설의 뮤지션이죠. 그의 목소리, 그의 노래, 그의 독특한 감각, 그의 무대 매너, 그의 퍼포먼스는 그 누구와도 구분되는 불멸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죠. 불멸이라는 표현은 정말 적절한 것 같군요. 여전히 우연히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길에서, CF에서 퀸의 음악이 흘러나오니까요. 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몇 가지 음악을 들려주면 아! 하고 알아챌 정도로 그들의 음악은 불멸입니다. 저도 퀸의 팬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는 버스 안에서 늘 퀸의 Greatest Hits를 반복해서 듣던 기억이 납니다. 퀸의 앨범은 물론이고 로저 테일러의 솔로 앨범도 살 정도였으니까요. 저에게 퀸은 가장 좋아하는 영국 밴드입니다. 비틀즈나 오아시스보다도 약간 더요. 밴드 음악은 독특한 세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밴드는 항상 자신들의 음악을 하고 더할 나위 없는 영혼의 파트너인 것처럼 지내다가도 음악적 견해 차이, 수익 배분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고 반목하고 팀이 해체되는 전형적인 흐름을 겪는 것이 또 밴드이기도 하죠. 여러 이유로 해체한 팀이 역사에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 음악은 고유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밴드 멤버 각자가 작사, 작곡을 하고 해당 밴드의 고유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협업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이미 선배 밴드 비틀즈가 세상에 증명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여러 명의 천재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인류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 되곤 하죠. 그렇게 밴드 이야기는 항상 전설이 되기 쉽습니다. 영화로 만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전설적인 밴드가 만든 화려한 성과, 아름다운 음악,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드라마, 멤버 각각의 부침과 극복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죠. 늘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퀸 정도 되는 밴드면 전기 영화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죠. 특히 프레디 머큐리 같은 사람이라면 더욱더요. 이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뮤지션의 전기 영화입니다. 퀸의 위대한 보컬리스트이자 스스로 위대한 싱어이자 아티스트, 양성애자라는 개성, 그리고 에이즈라는 불행한 운명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나이. 영화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종종 하긴 하지만 프레디 머큐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퀸의 곡 역시 문제적인 작품이었죠. 지금 들어도 문제적입니다. 스크린 X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 그 어떤 작품보다도 이 영화는 스크린 X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크린 X가 제 역할을 하고 가치를 입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에서 마치 공연장에 들어가 있는 듯 생생한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니까요. 보헤미안 랩소디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언제나 그렇듯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라는 영화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영화입니다. 이는 영화 초반에 Somebody to Love과 함께 시작되는 1985년의 라이브 에이드 백스테이지 장면부터 드러납니다. 영화의 오프닝은 그야말로 두근거리는 전설의 부활인데 카메라는 정확히 프레디 머큐리의 길을 따라갑니다. 무대 뒤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장면과 천을 거두자 드러나는 무수한 관객들의 물결이 장엄함을 드러냅니다. 멋진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를 철저하게 외로운 이방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가 아직 데뷔하기 전 음악과 무관한 일을 하던 파로크 볼사라 시절부터 보여줍니다. 파키스탄 출신이냐며 차별을 받는 프레디의 모습이 바로 영화가 말하는 프레디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인, 프레디 머큐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 번도 안식을,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누구에게도 편안히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무대에서 빛나며 음악의 신에 자신을 바칠 뿐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퀸의 전성기를 보지 못한 저 같은 늦가기 팬도 프레디 머큐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를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단지 누구와도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와 큰 울림, 성량, 높은 음역대를 지닌 싱어로만 기억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의 독특한 의상, 튀어나온 앞니, 짙은 코수염, 양성애 자라는 성 정체성과 에이즈, 그리고 그만큼이나 괴상해 보이는 그의 태도. 지금 봐도 그의 존재는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다, 괴상하다, 독특하다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해나 공감의 요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레디 머큐리는 언제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영화의 초반 진행은 감동의 연속입니다. 프레디가 처음으로 퀸의 멤버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를 만나는 부분부터 처음으로 퀸이 결성되는 장면까지 그야말로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스크린에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재현도도 좋은 수준입니다. 특히 브라이언 메이 역의 그윌림 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할 정도더군요. 그냥 브라이언 메이 본인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중반까지 나름의 고증을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퀸의 팬 입장에서 볼 때는 살짝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죠.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하나나 둘 정도 오류가 보일 정도라면 퀸 마니아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1985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공연이 1978년으로 바뀐다거나 We Will Rock You가 1977년에 발표된 곡인데 프레디가 장발이 아니라거나 하는 사소한 장면들이지만요. 대부분의 장면들은 퀸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퀸이 어떤 밴드인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이 부분도 의아합니다. 퀸의 성공을 무척 간단하게 표현하죠. 관객의 입장에서는 앨범을 냈는데 시작부터 미국 투어를 하고 있네? 퀸은 1집부터 워낙 대박이어서 따로 설명할 것이 없나 보지? 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퀸 1집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앨범이었죠. 2집도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74년 후반기에 킬러 퀸이 UK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성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영화에서 탑 오브 더 팝스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도 언론과의 갈등은 물론 소속사와의 문제 때문에 존 리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대부분 각색했습니다. 물론 현실의 모든 사건을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퀸은 2014년에도 새로운 라이브 앨범을 낸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국의 중요한 이벤트에는 브라이언 메이가 나와서 그 특유의 기타 연주를 들려주곤 합니다. 1970년부터 1991년 프레디 머큐리 사망까지를 다룬다고 해도 20년이 넘는 기간이니 압축과 각색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략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화의 편집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 좋지 못합니다. 퀸의 성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되고 밴드 멤버들의 우정과 연대의식, 뮤지션끼리의 교감은 스크린에서 묘사되지 않고 있어요.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등의 멤버들과의 교감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드러나는 갈등이 너무 가볍고 뜬금없게 여겨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실제로도 집어 던지면서 싸웠다곤 하지만요. 초반부 보헤미안 랩소디의 작곡 과정과 그로 인한 프로듀서와의 갈등은 퀸이라는 밴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화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활용될 뿐 영화 전반을 관통하는 코드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치밀한 이야기 구성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집중하는 것은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영화에서 표현하는 프레디 머큐리의 아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의 끝없는 외로움과 무대 후유증,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저는 이어지는 장면들,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묘사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서 전기 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분명 표현에 있어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더군요. 실존했었던 인물, 로그막의 전설이라 불리는 프레디를 묘사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닐까요? 그의 아픔에 대해서도, 그의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록 음악의 우상인 그를 다루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감독의 태도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흐름은 밋밋합니다. 연출과 편집에 있어서도 나열되는 성공과 프레디의 고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밴드의 이야기는 에피소드 소개하는 정도로 배치되고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하죠. 라미 말렉의 표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티와 술에 빠져 사는 프레디의 몰락도 제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가 프레디의 근원적인 고독을 그리려고 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디의 주변에는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남고 프레디 역시 밴드 멤버에게도 사랑했던 메리에게도 연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갉아먹는 장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음악 외에 다른 것에는 젬병인 뮤지션이 프레디 머큐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결국 영화가 묘사하는 프레디의 일대기는 이런 것입니다. 퀸의 성공으로 프레디는 위대한 가수의 반열에 올랐지만 자신에 대한 오만한 평가와 이기심으로 밴드와 틀어졌고 솔로를 하던 시절에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의 곁에서 그를 몰락으로 이끄는 폴 프렌터는 거의 악마처럼 프레디를 이용했죠. 프레디는 메리의 도움으로 자신이 빠진 늪을 인식하게 되고 폴 프렌터를 쫓아낸 후 다시 퀸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에이즈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프레디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밴드 멤버들에게만 말하고 퀸은 오랜만에 TV 무대이자 역사에 남을 자선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에 20분간 출연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프레디의 연인이자 비공식적으로 결혼한 사이라는 짐 허튼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가 역사적인 콘서트를 완벽하게 장식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마치 영화 로키를 보는 것 같은 마무리였습니다. 로키의 가장 큰 특징은 로키의 이야기가 아폴로와 싸우기 전에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로키의 성장은 완성되고 이야기도 주제도 완벽하게 표현된 후 마지막 공연으로 아폴로와의 결전이 펼쳐지게 되죠. 보헤미안 랩소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큰 갈등들, 프레디와 멤버들 사이의 갈등, 프레디의 외로움과 메리 사이에서의 갈등, 프레디를 괴롭히던 폴 프렌터와의 갈등, 그리고 프레디의 삶을 망가뜨린 에이즈까지. 프레디 머큐리는 이미 라이브 에이드의 무대에 오르기 전에 모든 갈등을 극복해냈습니다. 남은 것은 영화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라이브 에이드의 재현이죠. 곡이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영화에서 연출하는 라이브 에이드의 퀸 공연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연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프레디의 동선, 곡의 순서, 프레디의 동작까지 완벽하죠. 라미 말렉의 뛰어난 연기력은 이러한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감동은 대단하지만 실제 라이브 에이드 장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로큰롤 역사상 프레디 머큐리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보컬리스트가 존재할까요? 무대에서 보여주는 프레디의 폭발력은 그야말로 화산과도 같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이 마지막 공연 장면에서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라리 공연 내내 프레디와 관객들의 관계에만 집중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퀸의 호흡과 음악에만요. 프레디의 노래, 프레디가 공연에 열중하는 모습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공연 중간중간 TV로 공연을 보는 펍의 관객들, 프레디의 친구들, 후원금이 모이는 장면, 프레디의 가족들을 계속 삽입합니다. 음악이라도 안 끊기면 모르겠는데 음악도 도중에 끊고 기껏 스크린 X였던 것도 일반 스크린으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오길 반복합니다. 마지막 엔딩에서 굳이 이런 편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아쉬운 것은 또 있습니다. 우선 프레디는 라이브 에이드 당시에 에이즈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투어 휴식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로 노래할 수 있었고 거의 유일하게 We Are The Champion을 원음으로 불렀던 것이죠. 오히려 프레디의 고통이 드러나고 에이즈를 알고 난 후 음악에만 몰두하며 퀸의 후반기 명반들이 나온 것은 라이브 에이드 이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각색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디 머큐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한 것, 그리고 큰 공포를 느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에이즈와 그로 인한 공포와 극복의 과정을 다소 평범하게 표현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모에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었고 성적 소수자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음악을 연거푸 작곡하고 발매했지만 평단은 언제나 그를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프레디의 모든 아픔을 나열하느라 정작 프레디 머큐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 영화 최대의 문제는 프레디 머큐리를 그리면서 정작 프레디의 천재성과 위대함을 그려내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영화는 정신없었습니다. 퀸의 시작도, 성공도, 프레디 머큐리도, 음악도, 라이브 재현도 전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은 틀에 박힌 진부한 전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훌륭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 가지, 퀸이기 때문이죠. 전설의 남자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위대한 밴드, 전설과도 같은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춘 영화이지만 후반부의 지루한 진행과 정신없는 편집, 프레디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 것, 그리고 훗날 에이즈라는 병마에 쓰러지면서도 음악인으로서 예술가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아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을 에이즈 따위로 더럽히게 만들지 않았던
그의 고결함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이 영화가 혹평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실책입니다. 다만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 레드 스페셜은 진짜 같더군요.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